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경제지표들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부담감을 좀 키우고 장 초반에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생기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만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 일단은 금리가 0.25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좀 했는데 테슬라는 또 주가가 좀 내렸죠. 네, 반값 신차가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실망감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이긴 했는데 자, 이 부분들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4분기에 글로벌 D램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D램 매출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뭐 이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는데 특이한 점은 이런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4%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또 신용융자 이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비투를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에서는 이 신용을 많이 쓰게 되면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비투를 늘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3일입니다. 오늘이 3월 3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33데이죠. 33데이. 삼겹살 먹는 날. 이거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나요? 33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주말이고 하니까 삼겹살 한 잔, 한 잔이지 않죠. 삼겹살 한 점. 네, 그리고 소주 한 잔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아무튼 고기 드시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시장이 일단 상승을 해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도와줄 것 같아요. 오늘 삼겹살 값 정도는 벌어줄 것 같은 느낌이죠. 다우지수가 1% 정도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7%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장 초반에 조금 밀려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후반부에는 일단 그래도 제법 많이 올라와서 양봉이 좀 큼지막하게 발생이 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아침 시점보다 오후가 좋았기 때문에 상승 기조를 끌고 올라가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주가가 뭐 내려간 부분은 아니고 하락했다가 이제 횡보로 진행되고 있던 과정 속에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낸 것 같다. 이런 식의 느낌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경제지표 속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이게 또 감소를 했네요. 19만 명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보다 또 감소를 했다. 자, 지금 이게 예상치는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문가들 예상치는 19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적은 수치가 나타났어요. 19만 명. 7주 연속 20만 명을 밑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고용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긴축을 더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또 고용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으로 시장을 압박했었던 것이 이제 장 초반의 분위기였는데 후반부 들어서면서 이제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죠.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강하게 선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느리고 꾸준하게 가는 것이 나는 전공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느리고 꾸준한 거, 뭐 이거는 뭐 성공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금리 인상 쪽에서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동안 매파위원들이 계속적으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켰었는데,
지금 0.25%포인트 난 강하게 지지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던 투자자들이 이제 마음이 확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된 거죠. 자, 반등을 할 때가 돼서 이렇게 연준위원회 이야기가 또 주목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괜찮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이제 0.5% 아니죠, 5.5% 정도의 최종 금리가 이제 적당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대신에 이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금리가 나타날 수는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한 발 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는 데는 좋은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장 전문가들 이야기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은 더 오래 그리고 높이 지속될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금리가 약간 더 높은 상태로 네 이렇게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시장의 반등은 그냥 반등이고 금리는 금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또 예상치들 이런 것들이 채권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또 주식 시장이 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한 겁니다. 금리 인상은 조만간 멈춰요.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이제 6월달이면 다 멈추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리 동결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내년 연초쯤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를 꼭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은 올해 금리 인하를 꼭 해야 될 이유는 없고 뭐 운이 좋으면은 올해 연말쯤에 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연말에 하나, 내년 초에 하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두 달 뭐 조금 늦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뭐 여기다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뉴스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3월 달에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뭐 실업지표라든지 CPI 이런 것들 발표가 되겠죠. 걔네들 참고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3월에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약 70% 정도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소폭, 네, 이제 0.25%포인트의 가능성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다우지수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느낌이 좀 달랐는데요. 이게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이건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테슬라가 $200가 깨졌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투자자의 날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뭐 기업 설명회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테슬라 경영진이 나와가지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등등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들이랑 이제 애널리스트 불러놓고 이제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거예요. 니네가 가격을 많이 낮춘다고 했으니까 혹시 반값 정도 되는 신차가 나오겠느냐 이런 거. 왜냐면 여기에 대한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겼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했는데 함구했다는 얘기죠.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만 됐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여러 번 계속해서 집요하게 퍼부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 일정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 새끼들 뭐 중요한 건 없었네 라고 얘기하고 시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투자자의 날에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큰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서프라이즈였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발표를 기대하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그냥 실망감을 안겨줬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약 8%까지도 내렸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한 6%대로 마감이 됐는데 어쨌든 네, 크게 하락을 하면서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다가 좀 떨어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작용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도 2차 전지가 좀 떨어졌었는데 오늘 이런 영향을 한 번 더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약간은 네, 2차 전지 쪽엔 또 이제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작년 4분기에 글로벌 D램 매출이 33%나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성의 점유율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D램 매출만 띄워놓고 좀 보니까
대만에서 조사를 했네요. 뭐라고 했느냐. 전분기보다 32.5% 감소한 122억 8,100만 달러였다. 4분기 글로벌 디램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2008년 4분기의 매출 감소폭에 거의 육박한 수준이다. 그 당시 2008년 4분기에도 매출 감소폭이 36% 정도 나왔는데 지금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일단은 평균 단가 하락이 매출 급감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서 가격을 낮췄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뭐 물건의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쁘죠. 그리고 수요가 또 줄어든 상태에서 물건 가격까지 낮아지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크게 줄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업계 1위 쪽에 있는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이 55억 4천만 달러. 뭐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약 25% 정도 감소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시장 점유율입니다.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40.7이었었는데 오히려 45.1로 4.4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4.4%포인트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는 더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죠. 네. 가장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쳤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자, 물건의 가격이 지금 일시적인 요인을 통해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요. 반등이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질 수 없는 구간, 그 다음에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구간이 오게 되면 가격이 인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출하량이 늘어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의 이제 출혈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늘려놨다는 거.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을 때 상당히 좀 매출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일단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데 주목해라. 이런 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5% 정도 이제 매출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시장 점유율은 28.8에서 27.7로 1.1% 포인트 하락했다. 뭐 나쁘지 않은 수치예요. 이 정도면 괜찮죠. 2등입니다. 그 다음에 3등 마이크론이 지금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네, 41%나 급감이 되면 됐고요. 시장 점유율도 많이 내렸습니다. 26.4에서 23.0으로 3.4%포인트 내려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선방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3위 마이크론과의 이 격차도 좀 제법 벌려놓은 상태가 되었다. 28.8과 26.4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27.7과 23.0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2위와 3위 간의 차이가 상당히 늘어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3%잖아요. 근데 삼성의 점유율이 45% 늘어났다. 거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를 벌린다라는 것은 상당한 또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디램 반도체 쪽에서 선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 전자 제품 이런 디램, 그다음에 디램 쪽보다도 이제 서버용 램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봤을 경우에 이 상황에서는 이 반도체 쪽에 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AI 쪽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미래차 등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서 이제 전자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무조건 반도체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수혜가 될 것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 반도체 업체들은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더라도요. 앞으로 더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을 때 그냥 이것을 굳이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비트를 늘리고 있는 개미들. 네, 비트. 혹시 신용 쓰고 계시는 거 아니죠? 네, 커진 증시 변동성에 손실주의보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27일날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17조 7천억입니다. 제법 많이 늘었어요. 올해 초 같은 경우, 불과 이제 지지난 달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16조 5천억이었는데, 많이 늘었네요. 한 1조 원 넘게 늘어났고요. 한 달 전과 비교하더라도 16조 원 정도 늘어났다. 그래서 많이 늘었다. 이게 한 달 전에 비해 최근에 신용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자, 올 초에는 16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 한 달 전에는 16조 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감소했다가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신용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용은 이제 증권사한테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나 주식 이만큼 있으니까 돈 좀 빌려주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금을 걸어놓고 이제 그 담보가 증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금을 걸어놓고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피곤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반대 매매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급격한 하락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약간 투매식으로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주가가 단숨에 하한가를 맞았다. 그럼 그 다음날 반대 매매를 맞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담보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풀려서 이제 주가가 한번 떨어진 포인트가 올해 연초에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도 아주 패닉의 상황이 좀 있었는데, 요게 이제 조금 부담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신용 써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신용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등주, 단기적 테마주 이런 것 쪽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다시 또 악몽이 거듭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낮은 수치로 기록했었던 구간이 이제 15조 원대 정도였는데,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2조 가까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주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개별주들 쪽에만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 써가지고 지금 대형주 사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다 개별주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 특히 이제 단기 급등주 이쪽에 많이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더 크게 빠르게 수익을 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대응도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용 잔고, 신용 거래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증권사들이 올해 증시에 대해서 상저하고를 예상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1월 달부터 그냥 바로 상승 랠리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야, 계속 고고싱인가? 하반기는 더 좋다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좀 됐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자,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금융사들이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아졌었던 금리가 다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싸졌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쓰려고 했었는데, 금리, 많이 내려갔네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자, 금리에 대한 이자율이 5.05에서 3.9 정도로 일단 낮춰졌어요. 단기 이자율입니다. 그 다음에 최장기간 90일 이상의 금리는요, 연 10% 정도 수준에서 연 8.9% 정도로 인하가 되었다. 자, 10% 하니까, 도둑놈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8.9% 하니까, 할만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자, 일단은 1% 정도 얘기가 낮춰진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신용융자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10%나 8.9, 이게 8.9라고 하니까 되게 작아 보이지만 9%예요. 금리가 이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쓰고 있다. 수익이 나면 상관없겠죠. 대부분 돈 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은행에서 돈 빌릴 때도 금방 갚을 거라서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이자율을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또는 돈 벌어서 갚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식에 신용을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아주 피곤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자율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대출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하죠. 지금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용거래는 일종의 가수요이며 레버리지 수단으로 투자자 효용과 주식시장 안정성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종의 가수요. 그러니까 빌려서 쓴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나갈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또 현재 내가 투자하는 금액보다 더 뻥튀기를 해갖고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빚내서 하는 거는 일단 돈을 벌면 좋아요. 근데 돈을 벌지 못하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라든지 이렇게 신용 이런 것들은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거나 아니면 바닥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는 효과가 좀 커지기 때문에 하락의 위험도가 낮고,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기대도
가치가 높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좀 베팅을 걸어볼만 하죠. 근데 이렇게 횡보 수준에서는 레버리지 같은 게 계속 깎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장에서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 추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재료를 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 그런 단기 급등주에 매달리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가 될 수 없고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지 않을 뿐더러 또 지나간 시간 이후에는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들 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 신용중자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쭉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 주말장이지만 좋은 흐름들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생각됩니다. 다만 테슬라 쪽에 주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은 오늘 약간 분위기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에 글로벌 디램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뭐 이건 다 아는 얘기지만 특이했었던 부분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다시 회복이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점유율이 늘어난 기업들에게는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지금은 이제 뭐 더 내려갈 만한 어떤 이유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닥을 잡은 지점이기 때문에 뭐 상승이 천천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빠질 것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비투를 늘려가는 개미 투자자들 주의를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신용 써서 빚내서 투자하는 거 이거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언제나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됐을 때 굉장히 큰 그런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정말로 기필코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같은 때는 신용을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추세를 따라 올라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 급등에 매달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기다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레버리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제 리스크인데 리스크가 있는 상태의 종목을 레버리지를 써버리게 되면 리스크가 레버리지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더 큰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세계에서 투자자들은 종목을 자주 갈아타는 성향이 있고 어떤 특정 주식을 선정해야 할지 조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 지출은 늘 수반이 되고 있다. 이런 비용들을 무시한 채 투자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요즘에 뭐 증권사 쪽에서 뭐 여러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언이라든지 또는 이제 정보를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그런 부분들은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종목을 자주 사고 파는 것이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펀드 같은 데 가입되면은 난 수수료 안 내는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운용비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감안해서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죠. 신용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자에 대한 부분들 이상으로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얘기죠. 자, 아무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주말이라서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후끈 달아올라서 아침에 떠서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잠깐 멈추세요. 바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전에는 일단 흔들어줄 가능성이 높죠. 주말장이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 봐서는 근데 주말이라도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상승 이후에 서서히 이제 떨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고점이 되게 되면 매수 포인트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 떠서 시작하는 시장을 일단은 뭐 바로 잡아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뭐 장이 잘 올라가는 날은 굳이 매수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죠? 자,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